2026년 1월 5일 레드불이 후원하는 윈슈트 파일럿이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정상 근처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슈트 착용, 고글 내림. 그는 e스포츠를 살아있는 거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일상적인 점프입니다. 그가 도약합니다. 33일 후 프랑스 알프스에서 두 번의 세계 챔피언에 오른 선수가 해발 16,000피트 헬리콥터 안에서 몽블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냥 또 다른 연습일 뿐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출발. 그가 점프합니다. 두 남자 모두 자신의 커리어에서 절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이걸 수백 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논리를 거스릅니다. 2026년 첫 윈슈트 사망사고는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산에서의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 점프부터 몽블랑 상공에서 물리법칙을 무시한 낙하산 시스템까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비행입니다. 극한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5일 카트니 스미스는 남아프리카 플랫클립 협곡에서 9살 난 아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덕 위 어딘가에서 제트 엔진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녀 주위에서 무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등산객들도 같은 길을 따라 흩어져 있었고 그들 역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거대한 무언가가 머리 바로 위를 몇 인치 차이로 스쳐 지나간 듯한 공기의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쾅!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충돌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아들과 함께 서 있던 곳에서 불과 5피트 떨어진 곳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윈슈트 파일럿 중 한 명이 시속 120마일로 땅에 충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던 와인스타인입니다. 그는 32세였고 이런 점프를 시도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랜던은 베이스 점프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인 베이스 액세스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단체는 점퍼들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 교육했고 합법적인 점프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여행을 다니며 연설하고 옹호 활동을 하며 베이스 점퍼들이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무모한 아드레날린 중독자라는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대외 활동 전체는 베이스 점프가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전하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비행 기록은 그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브랜던은 그의 경력 동안 1600회가 넘는 윈슈트 비행, 800회가 넘는 베이스 점프, 그리고 1000회가 넘는 낙하산 점프를 완료했습니다. 그의 비행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서 레드불, 고프로, 웨더 채널, MSN 등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비행 경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e스포츠에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큼 실력이 있었고 신뢰받을 만큼 책임감이 있었으며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5일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날 브랜던은 그를 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안엔 브랜던이 수상하게 쥔 더플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들이 그가 가진 것을 알았다면 케이블카를 멈추고 즉시 내리라고 했을 겁니다.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연명소 중 하나입니다. 해발 3,558피트에 위치한 이곳은 케이프타운 시 위에 우뚝 솟아 있으며 평평한 형태가 매우 독특해서 케이프타운 시의 깃발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릅니다. 수천 명이 더 산비탈의 등산로를 따라 하이킹을 합니다. 가족들, 학교 단체, 해외 관광객들. 협곡은 매일 아침마다 붐빕니다. 공원 내에서 베이스 점프는 전면적으로 예외 없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도 있고 레인저들도 있으며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 당국이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브랜던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고 있던 더플백에는 그가 조심스럽게 숨겨둔 베이스 점프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도착해 케이블카 역에서 15분 정도 걸어 플래트 클립 협곡 위쪽으로 갔습니다. 이미 다른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가 장비 설치하는 걸 지켜봤고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에 브랜던은 테이블 마운틴의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뛰어내렸습니다. 몇 초 동안 그는 쉽게 활공하며 아래에 펼쳐진 협곡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점프, 또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윙슈트 베이스 점프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와도 다릅니다. 물론 설명하기에는 정말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지 운동선수들이 팔과 다리 사이에 천이 연결된 특별히 설계된 슈트를 입는 것 뿐이니까요. 그 슈트는 그들의 몸을 살아있는 비행기처럼 만들어주고 공중에서 활공하며 낙하산을 펼쳐 착지하기 전까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할 때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입니다. 비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이 기계 없이 할 수 있는 비행에 가장 가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짜릿하게 만드는 바로 그 특징이 동시에 가차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스카이다이빙은 약 1000피트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문제가 생기면 약 60초간 자유낙하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 낙하산도 있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자세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윙슈트 베이스 점핑에서는 고정된 물체에서 뛰어내릴 때 시간이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땅에 닿기까지 아마 4-5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망도 없고 그냥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특정한 지형 속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바위가 있습니다. 즉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리기 전에 그 특정한 산, 그 특정한 경사면, 그리고 아침 그 시간에 그 특정한 바위면을 따라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행 경로와 상승 시작 시점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브렌튼이 처음 몇 초 동안 날았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그를 밀었습니다. 정확히 바람도 아니고 난기류도 아니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뛰어내린 어떤 산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그의 몸을 예상보다 더 낮게,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낮게, 그리고 그가 있을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낮게 눌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도를 더 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 멀리 있어야 할 바위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마운틴의 평평한 정상은 이전에 이곳에서 뛰어내린 파일럿들이 잘 알고 있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공기가 그 거대한 평평한 표면에 부딪혀 가장자리를 넘어가면 단순히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용돌이치며 떨어집니다. 공기가 다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옵니다. 그것은 점퍼의 몸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 산에서 이미 뛰었던 현지 베이스 점퍼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브랜던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속 120마일로 바위가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정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플래트 클립 협곡의 등산객들은 그를 보기 전에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점점 착륙하려고 접근하는 제트기 엔진 소리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쾅! 브랜던 와인스타인이 시속 120마일로 땅에 부딪혔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인간의 몸이 레이스카 속도로 단단한 산에 부딪히는 충격은 결코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던은 산길 한가운데 그대로 땅에 내리꽂혔습니다. 그는 바위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의 피가 주위에 서 있던 등산객들에게 튀었습니다. 한 등산객이 브랜던을 피하려고 재빨리 그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다른 등산객은 자신의 행운에 놀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합류하려고 잠시 멈춰 섰었습니다. 만약 그가 10초 전 조금만 더 빨랐다면 브랜던은 그와 전속력으로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수색 및 구조팀이 플래트 클립 협곡 현장에 경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지상 구조팀은 가파른 산길을 올랐고 에어머시 서비스의 헬리콥터가 위에서 현장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브랜던을 쉽게 찾았습니다. 응급 소생술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작업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그의 시신은 헬리콥터로 산에서 이송되어 인근 착륙 지점에서 남아프리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그가 뛰어내린 순간부터 산을 떠난 순간까지 전체 작업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입은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그가 정말로 브랜던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인 DNA 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통보되었고 그렇게 이 종목의 챔피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브랜던이 시도하기로 한 점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레트클립 협곡의 출발 지점은 과거에도 여러 번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프 알레프, 현지 베이스 커뮤니티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전직 남아프리카 스카이다이버는 사고 며칠 후 인터뷰에서 이 장소에 역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또 다른 심각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브랜던은 점프를 하기 전에 케이프타운 현지 베이스 점퍼들 중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특정 이탈 지점, 이 특정 경사면, 이 특정한 공기 역학적 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랜던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바로 이륙 지점으로 갔습니다. 민슈트 비행을 1600번이나 했고 e스포츠를 속속들이 알던 남자가 그 절벽에서 뛰어내기 전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브랜던 와인스타인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브랜던은 이번 점프가 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목격자가 생겨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를 숨기게 한 결정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조차 모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점프를 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점프하기 전에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랜던이 현지 점퍼들에게 연락했다면 아직 살아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를 말리거나 경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완벽한데도 여전히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파일럿의 사례는 브랜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7일 몽블랑, 프랑스 알프스. 그날 아침 샤모니 계곡 위 하늘을 올려다봤다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경악하며 멈춰섰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윙슈트를 입고 끔찍하게 통제력을 잃은 채 빙글빙글 돌며 너무 빠르게, 정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조종사의 이름은 피에르 볼닉이었습니다. 그는 37세 로프리플라이 세계 챔피언에 2차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e스포츠계 모든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프랑스가 배출한 최고의 윙슈트 파일럿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프리플라이 스카이다이빙은 스카이다이빙 경기 종목 가운데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시속 150마일로 하늘을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돌처럼 곧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옆, 거꾸로 등 모든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선수들도 바로 옆에서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한 포메이션을 함께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유일한 도구입니다. 조이스틱도 없고 핸들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팔, 다리, 코어, 그리고 주변의 공기를 읽고 반초도 지나기 전에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만이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떨어지는 중에 단체 사진 대염을 맞추는 것과 같아 실수할 틈이 없습니다. 피에르는 2022년 프리플라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으며 이는 e스포츠 최고 타이틀입니다. 그가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 2024년에 다시 우승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때 피에르는 프랑스 국가 낙하산 연맹에서 비디오그래퍼로 일했고 또한 윈드터널 코치로서 통제된 환경에서 진지한 선수들에게 자유낙하의 신체 역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2026년 FAI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프랑스 대표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경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모든 것이 남아있는 남자였습니다. 그해 2월 아침에 했던 점프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초 동안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의 윙슈트는 공기로 가득 차고 그의 몸은 자유낙하에 적응했으며 알프스 산맥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원하는 고도에 도달하자 그는 낙하산 손잡이를 잡고 당겼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파일럿 슈트가 공기 흐름 속으로 튀어나와야 했죠. 공기 흐름이 그것을 잡아 부풀리면 주 캐노피가 그의 등 뒤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캐노피가 펼쳐지고 공기를 받아 2-3초 안에 피에르는 시속 120마일로 떨어지던 상태에서 우아하게 하강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계획이었죠. 하지만 피에르가 당겼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낙하산이 단순히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죠. 피에르 볼닉, 두 번의 세계 챔피언이자 그의 세대에서 가장 신중한 파일럿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속수무책으로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나 그 헬리콥터에서 지켜보던 누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슈프 파일럿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예비 낙하산을 휴대합니다. 주 낙하산이 안 되면 예비 낙하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잡아당기면 99.7%의 확률로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이 숫자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공학, 테스트, 그리고 개선의 결과입니다. 예비 낙하산은 실질적으로 보증과도 같습니다. 예비 낙하산을 제대로 잡아당기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단순해야 합니다. 피에르는 예비 낙하산을 잡습니다. 피에르는 당깁니다. 피에르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7일 피에르는 몽블랑 바로 아래에 있는 레보송 마을에서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몇 분 만에 도착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의 주 낙하산이 고장난 뒤부터 그가 땅에 닿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예비 낙하산에 손이 닿았는지, 그것을 당겼는지, 만약 당겼다면 열렸을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현재 침묵뿐입니다. 이 사건 전체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피에르가 장비 점검을 건너뛰거나 낙하산을 대충 접을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은 그가 점프 전 장비를 3번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백 번 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e스포츠에서 예비 낙하산 전개 순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피에르였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매달 파티원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점 영상을 공개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피에르에게 저 위에서 벌어진 일은 e스포츠에서 매우 드물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낙하산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 낙하산이 마지막 방어선이 되는데, 이 예비 낙하산은 99.7%의 확률로 작동합니다. 제대로 전개하면 예비 낙하산이 당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것이 물리법칙이 허락하는 한 보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카이다이버들이 아는 말이 있습니다. 장비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장비는 그저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스포츠를 오래 해온 모든 파일럿들은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점프를 그만둡니다. 피에르는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10월에 피에르는 자신과 동료 파일럿이 광활한 산맥 위를 떠다니는 영상을 공유하며 캡션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삶의 신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끝이 올 때까지 경험의 본질을 의문조차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피에르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에르 본인도 그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극한 스포츠 전문 심리학자는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제임스 라인하르트 박사는 이것을 전문성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더 많은 점프를 살아남을수록 뇌는 생존을 당연한 결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높아진 경계심을 잃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위험과 느끼는 위험 사이의 그 틈에서 피에르가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멈춰서 느끼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서서 느껴보지도 않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위해 그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 말들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피에르는 세 번째로 프리플라잉 타이틀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37세였습니다. 피에르는 몽블랑 상공에서 그날 아침 장비가 갑자기 고장날 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다음 점퍼는 점프 전 전문가들이 그를 따로 불러 무엇이 정확히 잘못될지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네 마디를 했고 이후 일이 벌어졌습니다.